어머니가 나만의 엄마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겨겨. 1999년 겨울 지방 장례식장. 조문객 3명뿐인 초라한 빈소. 49의 장남 박성호, 주머니엔 30만 원뿐이다. 장례 비용은 250만 원.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금목걸이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이틀 후 검은 세단 5대가 빈소 앞에 멈춰선다. 박순자의 아드님이십니까? 정장 입은 남자가 낡은 사진을 꺼낸다. 사진 속엔 젊은 어머니가 재벌가 아기를 안고 있다. 평생 가정부로 사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은 이틀 전부터 시작됐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999년 초겨울 지방 소도시의 작은 장례식장. 복도 끝 가장 좁은 빈소에서 박성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49의 나이, 어느새 50고개가 코앞이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 박순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성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고단한 얼굴이었다. 형님. 옆에서 둘째 동생 성진이 작게 불렀다. 성진의 눈가도 벌겋게 부어 있었다. 응. 조문객이 정말 안 오시네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후에 급하게 장례식장을 잡았다. 그런데 조문객이라곤 옆집 할머니 한 분, 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 신부님, 그리고 성호의 옛 직장 동료 단 1명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살았나 봐.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IMF 이후 이 도시는 무너졌다.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떠났다. 성호 역시 10년 전 정리해고를 당한 뒤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시며 성호와 성진을 먹여 살렸다. 그러다 작년에 막내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다. 형, 장례 비용은?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조회에서 일단은 진행해 준다고 했어. 나중에 분할 납부하면 된대. 그래도 얼마나 나올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성호는 동생 앞에서 애써 담담한 척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상조의 직원이 귀띔해준 금액은 성호가 석 달을 굶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빈소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영정사진을 비췄다. 성진은 어느새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다. 성호는 혼자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못났습니다. 장례도 이렇게밖에 못 치러드리고 목이 메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성호가 20살 때 술에 취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세 남매를 키우셨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셨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졌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호강해 보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끝까지 사람답게 보내드려야지. 그게 아들 도리지. 그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빈소 밖으로 나가 복도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성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통장을 꺼냈다. 잔액은 30만 원. 이것으로는 장례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됐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상조의 직원이 다가왔다. 유족분이시죠? 네. 내일 오전에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성우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다. 성진은 여전히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성우는 동생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다. 성우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어떻게든 해냅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밤은 깊어만 갔고 빈소의 향 냄새만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장례 이틀째 아침, 성우는 상조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어제 연락받고 왔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유족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융통을 봐드리고 싶은데 본사 방침상 장례 비용 중 최소 절반은 선납하셔야 해요. 얼마입니까? 250만 원입니다.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50만 원.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분할 납부는 안 됩니까? 그것도 계약금을 먼저 내셔야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성우는 생각했다. 은행 대출? 이미 신용불량이었다. 친구들에게 빌린다? IMF 이후 다들 형편이 어려웠다. 성진이한테 말한다? 동생도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방법이 없어. 빈소로 돌아온 성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성진이 컵라면을 끓여왔다. 형, 아침 먹어요. 응. 성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성진이 물었다. 상조회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 별거 아니야. 서류 확인하는 거였어. 성우는 거짓말을 했다. 동생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점심때가 되자 성진이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성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장례식장 직원이 어머니의 옷가지와 함께 정리해준 물건들이었다. 낡은 지갑, 묵주, 안경, 그리고 작은 보석함.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와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유일한 귀금속이었다. 이게 전부네. 성우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생신 때 선물한 것이라고 들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이걸 팔지 않으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머니,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걸 팔아야 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는 목걸이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가장 가까운 전당포를 향해 걸었다. 전당포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다. 금은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성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우는 눈물을 닦고 전당포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보석함을 꺼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은 돋보기를 끼고 목걸이를 살폈다. 순도가 좀 낮네요. 요즘 금값도 떨어졌고. 주인은 무심하게 말했다. 한 80만 원? 그게 답니까? 요즘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반지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한계입니다. 100만 원. 필요한 돈의 절반도 안 됐다. 좀 더 올려주실 수 없습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인은 잠시 성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120만 원. 더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현금을 받아들었다. 손에 쥐어진 돈이 너무 무거웠다. 전당포를 나서며 성우는 주머니 속 돈을 꼭 쥐고 장례식장을 향해 걸었다. 이제 남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장례 이틀째 오후, 성우는 상조의 사무실에 120만 원을 냈다. 남원이는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본사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일단 시간은 벌었다. 이제 남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했다.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가 사시던 집도 이미 은행 빚이 있었다. 더 이상 담보대출은 불가능했다.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뭐지? 장례식장 앞 도로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다. 보통 조문객들의 차라면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데 이 차들은 건물 정문 바로 앞에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들이었다. 성우는 걸음을 멈추고 차들을 바라보았다. 고급 수입차였다. 번호판을 보니 3333, 8888, 1111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들이었다. 이게 뭐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니가 빚을 지셨나? 아니면 보증이라도 서신 건가? 성우는 급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라면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모두 어딘가에 숨은 듯했다. 빈소가 있는 복도로 접어들자 성우는 발을 멈췄다. 빈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5~6명. 모두 단정한 차림에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다. 마치 경호원 같은 분위기였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들이 일제히 성우를 돌아보았다.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우는 어리둥절했다. 빈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장례식장 과장이 급히 걸어왔다. 박성우 씨, 과장님, 이게 대체 무슨...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우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저분들이 오셔서 고인과 인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문하겠다고. 어머니와 인연이요? 성우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셨다.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무슨 인연이 있단 말인가. 혹시 빚 때문에 온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문하러 오신 분들 같은데. 바로 그때 빈소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물로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남자는 성우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실례지만 박순자의 아드님 되십니까? 성우는 긴장한 채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잠시 성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성우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한산업전무이사 최인규. 대한산업.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아니, 전국구 대기업이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최인규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고인께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는 과거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분입니다. 다른 이름이요? 성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인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성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이게 어머니. 네. 1970년대 초에 찍힌 사진입니다. 최인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접니다.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가 눈앞에 이 남자라고? 저는 고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럼 어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최인규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께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는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쥐어진 사진만이 차갑게 식어갔다. 저녁 7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다시 고요해졌다. 성진은 복도에 나가 있었고 성우는 혼자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때 빈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인규가 들어왔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의 남자 한 명이 따라왔다. 실례하겠습니다. 최인규는 성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말씀하시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누구셨습니까? 최인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인의 본명은 박순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고인의 진짜 이름은 김영희. 1940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성우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평생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 그게 가짜 이름이었다니. 그럼 우리 호적은 뭡니까? 제 출생신고는요? 모두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는 고인께서 1975년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쓰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최인규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고인의 과거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사본과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신분증 사본을 보는 순간 성우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분명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름은 김영희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왜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최인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인께서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대한산업창업주 고 강태윤 회장의 사저에서 일하셨습니다. 사저에서요? 네. 유모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모. 성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어머니가 재벌가 유모였다니. 유모로 일하셨다는 게 그게 왜 이름을 바꾸실 이유가 됩니까? 최인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돌보셨던 아이는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께서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성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인규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그 아이입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고인께서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1975년 고인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고 저를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건 최인규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빈소문이 열렸다. 성진이 들어왔다. 그는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형, 이분은 누구세요? 성우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잘 모르겠어. 성진은 형의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최인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성호에게 깊이 고개 숙이고 빈소를 나갔다. 검은 정장의 남자도 따라 나갔다. 빈소는 다시 형제만 남았다. 형,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성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성진아.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이름이 박순자가 아니래.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뭔데요? 김영희. 그리고 성호는 말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니. 성진은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두 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다. 밖에서는 검은 세단들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또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성호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평생 고단한 얼굴로 사셨던 어머니.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영정 속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계실 뿐이었다. 장례 사흘째 아침. 성호와 성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을 번갈아 보며 밤을 지샜다. 형, 이게 정말 어머니 맞아요?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맞는 것 같아.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분명 어머니였다. 하지만 김영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낯설었다. 오전 10시, 최인규가 다시 빈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젯밤 주무셨습니까? 그의 물음에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인규는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늘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 유모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까? 최인규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1970년 봄 고인께서는 29의 나이로 강태윤 회장 댁에 유모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우가 끼어들었다. 강태윤 대한산업창업주 말입니까? 네. 저는 그해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성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회장님 아드님이시겠네요? 최인규는 잠시 침묵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졌다. 성우와 성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인규가 말을 이었다. 저를 낳은 여자는 저를 낳자마자 사라졌습니다. 회장께서는 고민 끝에 고인께 저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키우셨다고요?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고인이십니다.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런데 왜 헤어지신 겁니까? 1975년 봄이었습니다. 최인규는 주먹을 쥐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 회장 부인께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격분하셨습니다. 당장 저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죠. 성우가 물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망친 겁니까? 네. 그날 밤 고인께서는 저를 안고 사절을 나가셨습니다. 최인규는 눈물을 흘렸다. 고인께서는 제가 재벌가의 스캔들로 평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셨죠. 성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소리잖아요. 성우가 동생을 붙잡았다. 성진아,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성진은 억지로 앉았지만 손이 떨렸다. 최인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은 3년뿐이었습니다. 3년이요? 네. 1978년 회장 측에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전국을 뒤진 끝에 결국 찾아냈죠. 성우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요? 회장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최인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고인께 말씀하셨죠. 아이를 돌려주면 당신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게 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당신 친자식들까지 위험해질 것이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네. 최인규는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는 그의 말, 저를 보냈습니다. 제 손을 놓으시면서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인규야,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그걸 잊지 마. 빈손은 침묵에 휩싸였다. 성진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 성진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우리 인생은 뭐였습니까? 동생분. 최인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진을 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키우시면서.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당신을 그리워하신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성우가 소리쳤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는 어머니한테 뭐였습니까? 희생이었습니까? 최인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저 형? 성진이 비틀거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숨이 안 쉬어져. 성진아. 성진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성우가 급히 동생을 붙잡았다. 최인규도 황급히 달려들었다. 119 불러야 합니다. 성진아, 정신 차려. 빈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성우는 쓰러진 동생을 안고 있었다. 어머니 영정만이 조용히 두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응급실. 성진은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봅니다.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상에 누운 성진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나도 쓰러질 뻔했어.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평생 혼자 그 짐을 지시고.
성우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일단 쉬어. 내가 빈소 지킬게. 형은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성우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후 3시, 성우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다. 최인규는 이미 돌아간 뒤였다. 빈소는 고요했다. 성우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아픔을 안고 사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성우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어제는 보석함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보지 않았다. 낡은 지갑, 묵주, 안경,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 성우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가죽 표지가 달아해져 있었다.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1978년 12월. 인규를 보낸 지 일주일째. 밥을 먹어도 아무 맛이 없다. 밤마다 인규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맞다.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려면 나는 사라져야 한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1979년 3월. 성우가 태어났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인규 생각이 났다. 미안하다, 인규야.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지킬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1982년 여름. 성진이가 태어났다. 성우는 동생을 무척 좋아한다. 오늘 성우가 물었다. 엄마, 나중에 우리 부자 되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수첩을 넘길수록 어머니의 삶이 보였다. 1985년 가을. 인규가 10살이 됐을 것이다. 잘 자라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보고 싶다. 하지만 볼 수 없다.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1990년 IMF. 남편이 해고됐다. 내일부터 가정부 일을 시작한다. 성우는 고등학생이 됐다. 이 아이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것만 바란다. 1995년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건강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성우는 수첩을 손에 쥔 채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1999년 봄. 막내딸을 잃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성우와 성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김영이든 박순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새 아이의 엄마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인규야, 성우야, 성진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단다. 성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모든 것이 이해됐다. 어머니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숨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인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인규를 놓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을 위해 김영희가 아닌 박순자로 살기로 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셨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우리를. 분노는 사라졌다. 원망도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존경과 감사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영정 앞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빈소문이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다. 병원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다. 형? 성진은 형이 수첩을 쥐고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게 뭐예요? 성우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동생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성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어머니의 수첩을 읽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빈소로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영정에도 노을빛이 비쳤다. 성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미소가 평안해 보인다고 느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장례 나흘째 아침, 성우와 성진은 어머니의 수첩을 읽고 또 읽었다.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는 것밖엔. 오전 11시, 빈소 문이 열리고 최인규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소복을 입고 있었다. 성우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상복을 입으셨습니까? 최인규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다. 고인은 제 어머니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절을 올렸다. 성진이 형을 쳐다봤지만 성우는 말리지 않았다. 절을 마친 최인규는 성우와 성진을 바라보았다. 어제 동생분께서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성진이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어제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다. 최인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두 분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최인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먼저 장례 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장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게 자식 도리니까요. 최인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성우가 최인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건 우리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최인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성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최 전무님. 네.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최인규는 놀란 표정으로 성진을 보았다. 제가 막내니까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두 분 계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사랑하신 새 아들. 최인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엔 성우가 말했다. 어머니 수첩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성우는 성진과 눈을 마주쳤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는 무언의 합의에 도달했다. 최 전무님. 네. 아니 형님. 성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우리가 형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우는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다. 김영희도 아니고 박순자도 아니고 그냥 새 아들의 어머니로. 최인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형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최인규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규야,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최인규는 어머니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성우와 성진도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최인규가 고개를 들었다. 두 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형제에게 절을 올렸다.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을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성진이 황급히 최인규를 일으켰다. 형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형님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성진이 수줍게 웃었다. 가끔 저희 보러 와주세요. 어머니 생각나실 때. 최인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꼭. 세 남자는 나란히 어머니 앞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최인규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도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형님에게도. 성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새 아들이 기억하겠습니다. 빈손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새 아들이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 성우, 성진, 그리고 최인규는 어머니의 관 앞에 섰다.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인규도 조용히 관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장례 행렬은 소박했다. 하지만 품위가 있었다. 최인규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성우는 최소한만 받아들였다. 부족한 부분은 최인규가 조용히 채워줬다. 화장을 마치고 봉안당으로 향했다. 작은 묘비 앞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모셨다. 성우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았다. 김영희 박순자 1940-1999. 두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진이 말했다. 어머니는 두 삶을 다 사셨으니까. 최인규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야 찾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우는 최인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겁니다. 세 남자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형님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진이 물었다.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성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석 달 후, 성우와 성진은 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형, 간판 어때요? 성진이 새로 단 간판을 가리켰다. 순잔의 국수. 단순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다. 좋아.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 가게는 작았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깨끗했고 정갈했다. 형, 메뉴는 뭐로 할까요? 잔치국수?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끓여주시던 거. 맞아요. 그 양념장 레시피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개업날 아침. 첫 손님은 최인규였다. 축하드립니다, 동생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오실 줄 몰랐는데요, 형님. 성우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시작하는 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최인규는 자리에 앉았다. 국수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성우는 직접 국수를 삶았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뜨거운 육수를 붓고 양념장을 얹었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최인규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 맛, 어떠세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집니다. 최인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성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수첩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이 조금씩 왔다. 여기 국수 맛있네요.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끊기자 형제는 가게 앞에 앉았다. 형, 어머니한테 보고 드려야겠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묘지 가자. 한 달 후, 최인규는 약속대로 매주 가게를 찾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 그가 또 왔다. 형님, 오늘도 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성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응. 그리고 다음 주가 어머니 기일이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형님. 다음 주 토요일. 세 남자는 함께 묘지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성우가 말했다. 국수집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어머니 손맛 같다고 하세요. 성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세 아들이 함께 왔어요. 최인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성우는 가방에서 어머니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 이 수첩 저희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성진이 물었다. 형, 수첩 마지막 페이지 읽어봤어요? 아직 못 봤어. 성진이 수첩을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내 세 아들에게. 인규야, 성호야, 성진아.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1년 후, 순잔의 국수 앞에는 매일 줄이 섰다. 어머니 손맛이 나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진 것이다. 어느 목요일 오후 최인규가 또 찾아왔다. 동생들, 어머니 기일이 다가옵니다. 알고 있어요, 형님. 함께 가시죠. 가게 한쪽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환한 미소. 세 아들은 그 미소 아래에서 매일 국수를 삶았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삶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그들은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끝나지 않은 드라마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